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어디 갈까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서 마지막 주제가 남았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은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총칙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보신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분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심은 뭐예요?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부당이익 계산의 그죠? 부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공동사업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금액하고 납세물을 계산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하고 그죠? 납세물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과 그죠? 납세물의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공동사업에 대한 뭐가 나와요? 합산과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울러서 정확히 좀 정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손금하고 그죠? 2월 결손금에 대한 그치? 공제 방법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세법학적 관점에서 출제하기는 뭐 덩치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제 안 건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결손금 또는 2월 결손 공제를 한 10점짜리 소형 문제로 해서 그죠? 10점 이내로 그죠? 해서 소형 문제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혹시 이제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결손금에 소급 공제에 의한 뭐가 있다? 환급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출문제도 거의 뭐 그죠? 이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수득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역시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뭐가 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의 역시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출자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금액하고 이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같이 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마지막 주제로 가서 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127쪽 가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의 특례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문제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 5번으로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문제 5번에서는 역시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0점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에 대해서 물음 1에서 정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죠. 물음 1에서 결손금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손금이란 무엇이다 하는 의의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만 발생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경우에 총수익금액에서 그죠? 총수익금액에서 뭐를 그죠? 금액에서 이렇게 뭐를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자,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온 걸 뭐라고 얘기다?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걸 뭐라고 얘기다?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특징을 그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서만 발생하게 됩니까? 그죠?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에 반해 이제 2월 결손금은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잡아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의의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종류도 정리하시도 그닥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리를 좀 해 놓으셔도 되겠죠. 결손금은 뭐다? 종류로 소득세법에서는 두 개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업소득에 뭐가 결손금이 존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할까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그치? 자, 뭐가 결손금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하면 글이 이제 5점짜리로 배치가 되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은 뭐가 될까요? 그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신다면, 그죠?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그죠? 자, 이렇게 글을 써가시면 되겠죠. 사업소득에서, 그죠? 에서 뭐한 발생한, 그지? 자, 뭐 중 결손금 중에서 이렇게 글을 써가야 돼. 근데 글을 뭐 쓸 수 있어야지, 그지? 자, 뭐예요? 그죠? 단기에 공제되지 않고 차기 이후로 뭐가 되는 것이다. 그죠? 2월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사업소득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특징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될 거고요. 종류도 두 개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그죠? 일반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하나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죠? 결손금이 하나 존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치? 부동산 2월 결손금이 되겠죠? 일반 사업소득에 뭐가 존재하고 2월 결손금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한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하는 2월 결손금이 존재한다. 이 정도 뭐 정리하셨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2번, 물음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물음 2번에서는 물음 2번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죠? 결손금에 뭐가 있어요? 공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네요. 저는 이제 답안지에 이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하나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저는 두 개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이야? 자, 첫 번째, 일반적 공제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제 글을 더 써준다면 더 멋있게 쓸 수 있겠죠? 자, 뭐 있다? 결손금, 그치? 소급 공제에 의한 뭐가 존재한다? 환급제도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때, 자, 일반적인 공제 방법에서는 다시 두 개로 나누겠죠?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그치?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결손금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할까요?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뭐가 결손금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어디? 그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일반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뭐 한다? 그죠?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 하지 않는다? 금액에서 역시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뭐의 경우에는 주거용, 그죠? 건물의 임대에서, 그죠?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는, 그지? 결손금은, 그지? 자, 뭐 할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 글을 썼다면 거의 완벽한 글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꾸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지? 종합소득에서 뭐 한다? 그죠? 그지? 공제한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시고요. 다만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때는 뭐다? 그지? 저는 앞글자만 따겠습니다. 그지? 근, 그지? 연, 그죠? 세 번째 뭐 있어요? 기, 그지? 네 번째 이, 그지? 다섯 번째, 그죠? 배. 그래서 근연, 기, 배의 순서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그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지? 거주자의 한정이 될 겁니다. 거주자의 한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직전 연도와, 그죠? 당해 연도에
당연히 뭘 했어야 됩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혹시 종합소득에 대한 뭐 신고를 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직전 연도에 그죠? 종합소득 중에서 어디에서, 그치? 종합소득 중, 그죠? 어디에서? 사업소득에서 뭐가 혹시 발생한 혹시 자 뭐가 있어야 돼요? 납부세액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납부세액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거를 한도로 뭐 한다는 것이야? 혹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공제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결손금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썼다면 거의 뭐 100점짜리 답이 되겠죠. 그리고 자 물음 3에서 혹시 정리할 내용을 가보면 이것도 끝났잖아요. 자 물음 3에서 정리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자 2월 결손금의 공제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2월 결손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어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해 연도, 그죠? 자, 어디에서만, 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혹시,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혹시,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예외로 간다면 그죠? 당연히 뭐다 주거용 그죠? 건물 그죠? 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업은 예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죠? 나머지 일반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그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어디에서 그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 한다? 금액에서 혹시 자 뭐가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이고 그죠? 그때는 적용 순서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치? 그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야? 그치? 첫 번째 뭐가 있다? 그치? 그죠? 사근형 기입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치? 2번 그치? 3번 그치? 그치? 4번 그죠? 그치? 5번 그죠? 그치? 다섯 번째 그치? 여섯 번째 그치? 배당소득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끝. 그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있어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그치? 대해서 이걸 가지고도 말 수 있다는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제가 가능할 것인가? 또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암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시너지가 붙겠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금융소득 뭐가 되고 있어요? 종합과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 경우에 그치? 자 뭐를 그치? 자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그죠? 2월 결손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치? 결손금 공제하고 그죠? 결손금 뭐하고 공제하고 또 하나 뭐 있어?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역시 자 뭐가 돼요? 역시 공제가 되기 위한 뭐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종합과세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공제를 할 때도 뭐도, 그로서 금액은, 그치? 제외하고 이제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건 뭐다? 종합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뭐,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끝!
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그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됐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이 작동이 되질 않았겠죠. 이 말은 이렇게 소득금액이 만들어졌다는 건, 종합소득금액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죠? 종합소득금액으로, 그죠? 계산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뭐가 있다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됐다면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사업소득의 결손금하고 이율결손금리는 적용되지 않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뭐가 되는 경우에는 그치?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것들을 공제할 것인가 공제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는 그치? 여러분하고 4절, 5절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소득세법이 거의 끝났어요.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10여 년씩 기출문제를 놔뒀는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 세무사 2차 세법학은 굉장히 수월하게 점수를 60점, 70점을 맞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맨날 숫자만 가지고 허덕이고 또 강사도 숫자만 가지고 허덕이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전세법학 연습을 모델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세법 개론 수준의 문제가 현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지?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법학 한다고 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치? 뭐 하는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잘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자, 제4절에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종합소득에 대한 그죠? 과세표준과, 그치? 과세표준과, 그죠? 표준과, 그죠? 납부세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죠?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가지 소득을 모읍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위쪽으로 한번 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6가지, 그치? 자, 몇 개? 6개인가요? 자, 보시죠. 이자, 그치? 두 번째, 배당, 그치? 세 번째는 사업, 그치? 네 번째, 근로, 그죠? 다섯 번째, 연금, 그치? 여섯 번째, 기타, 그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해서 과세하는 게 뭐가 됩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여기 왼쪽에 변수는 뭐가 나와요? 총 수익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두 번째 변수로 나오게 될 게 뭐가 될까요? 필요 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1차적으로 각각의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또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 금액을 전부 뭐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치? 1차적으로, 그죠? 자, 보세요. 뭐가 나오게 돼?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 금액은 완벽한 형태의 종합소득 금액이가 아니라는 것이야. 그치? 이거는 뭐야? 단순히 이자 소득 금액, 또 배당 소득 금액, 또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이것들을 뭐 한 것뿐이라는 거야? 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더한 것뿐이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걸 더한 거 가지고 완벽한 형태의 종합소득 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치? 제3장에서 우리는 뭐를 봤던가? 소득금액 계산에 뭐를 봤던가? 특례 규정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치? 여기 이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을 가지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것마다 1차적으로, 그죠? 계산한 계략적인 부분일 뿐이라는가. 그럼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4개 정도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시 간다면,
그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결손금이나 뭐에 대해서, 그죠?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그죠? 2월 결손금 공제 등에 대해서, 공제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결손금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까지 벌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가. 그럼 1차적으로 이걸 나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스크리닝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종합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를 차감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그치? 자, 뭐가 나올까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게 돼요? 그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계산상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다?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야. 이거는 1차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1차 시험용이 되겠죠. 그죠? 자, 뭐가 있다?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고 가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금융소득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그죠?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치?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그치? 자, 뭐가 있어요? 종합과세로 인해서, 종합과세로 인해서, 그치? 당연히 뭐, 최소한, 그치? 자, 뭐를, 그치?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치?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그치? 세액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게 뭐가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산출세액 계산에, 그죠? 특례 규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제가 이제 세법학적 관점에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에서 역시 한 번은 검토가 돼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제가 제4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또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 법리적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고민을 좀, 그죠? 법리적 검토를 혹시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 검토가 아니에요. 법학적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그치? 이게 오히려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그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가벼운 내용이나마, 그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30페이지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가서 130페이지를 가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펼쳐 보시죠. 그죠? 자, 거주자 갑의 2019년 귀속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랍니다. 그치? 자, 거주자 갑의, 그치? 금융소득은 국내은행 A로부터 받은 정기여금이자 200만 원하고 주권 상장법인, 그치? B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0만 원이랍니다. 오케이?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이미 어떻게 나왔나요? 그죠? 자,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죠? 자, 500만 원이 됐을 것이고, 그죠? 자, 뭐가 있어요? 배당 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됐다는가? 1,0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뭐가 됐을까요? 금융소득이 됐을 겁니다. 그치?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치? 당연히, 그치? 자, 뭐가 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얘네들이 뭐가 아니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치? 이 금융소득에서 얘네들이 뭐가 아니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죠? 자, 보세요. 무조건 뭐가 아니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치? 과세가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가.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이 금액이 얼마예요?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1200만 원인가요? 세율 구조가 한 6%짜리가 적용되는데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14%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출제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문제 스타일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 이래 갔더니 뭐라고 물어봤나요? 그렇죠? 자, 물음 이래 갔더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에 대한 그렇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치? 천천히 본다면 그죠? 금융소득 지급자의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그치? 이때 금융소득에 그죠? 지급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죠? 당연히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원천징수 세율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죠? 이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자소득 또 뭐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치? 각각 그치? 얘네들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뭐뭐가 있고 배당소득이 뭐뭐가 있고 그죠? 원천징수율이 얼마 간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금융소득의 그죠? 수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제1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죠? 1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은 혹시 기준금액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죠? 특례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금융소득 수령자에 대해서는 혹시 종합과세에 대한 뭐가 있다는가? 혹시 기준금액이 혹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뭐다? 2천만 원 뭐가요? 그죠? 자, 뭐가 된다면 혹시 초과가 된다면 뭐가 되는 것이고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천만 원 뭐 이하가 된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로 뭐가 되는 것이다? 혹시 과세가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파악할 건 뭐가 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전체적인 혹시 프레임을 잡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혹시 제1단계에서는 혹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제1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혹시 자, 여러분이 소득군, 즉 금융소득에 대한 혹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구분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혹시 자, 첫 번째 정리할 건 뭐가 있다? 1단계에서 무조건 하셔야 할 건 순서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포착을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를 포착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종합과세 대상을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조건부 그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뭐 있나? 그치? 비실명 또 이자 배당수도 42% 또는 90%가 적용이 되겠죠. 또 뭐 있어?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 걔네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 한 세 가지는 정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 국외 금융소득, 두 번째 뭐 있다?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세 번째 뭐 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합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란다면, 그죠? 자, 2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 2단계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죠? 제 2단계에서는 역시 자, 뭐를 정리하는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그죠? 종합과세 금액이 뭐 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즉, 이 무조건 플러스, 조건부의 합계액이, 자, 뭐 한다면 2천만 원을, 자,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역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 이게 역시 여러분들 물음 1에서 따져야 될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길게 나왔지만 역시 짧게 줄여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에서 물어본 게 무언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논지적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자, 물음입니다. 자, 보시죠. 갑의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무가 종결됐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혹시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혹시 자 뭐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금액 역시 자 뭐가 합계액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합계액이 뭐가 되는 경우에 2천만 원을 미달하는 경우에 분리과세나 과세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합계액이 얼마가 그죠? 2천만 원에 그죠? 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 시 역시 절대 이거는 역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그죠? 자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야. 자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1,5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일반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세율이 적용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리과세랑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됐다면 종합과세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역시 오히려 역시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어? 왜? 1,2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그지? 구간이 4,400만 원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이렇게 이제 구간이 나눠지잖아. 그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야? 오히려 이 1,500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면 뭐가? 세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가? 세부담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줄어드는데 역시 이걸로 적용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역시 이러면 역시 오히려 금융소득 2천만 원 미만의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얼마? 그죠? 2천만 원, 그죠? 자, 미만의 자로서 이하의 그죠? 이하의 역시 자로서 역시 자로서입니다. 역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 소득 금액이 역시 없어요. 역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가 역시 이분들이 역시 더 많은 뭘 하게 돼요. 역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보다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역시 세부담의 증가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지? 이게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역시 첫 번째 금융소득은 속성상 뭐예요? 노무 제공을 하고 또는 역시 사업소득처럼 리스크 역시 앤 리턴 역시 그죠? 위험과 이제 수익의 관계 또 혹시 노무 제공을 하고 혹시 대가를 받는 혹시 노동에 대한 대가 또 혹시 리스크를 쏘받은 혹시 대가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다? 첫 번째 혹시 불로소득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혹시 자 뭐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적다. 오케이. 또 하나 이거를 전부 종합과세하게 만든다면 입법 기술적으로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런 측면을 물음 위에서는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33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첫 번째는 입법 기술적 측면이 있다. 또 하나 뭐예요? 조세 정책적 측면이 있다. 또 하나 뭐가 있다. 역시 우리가 이제 하나 따진다면 금융소득의 속성 자체에서 역시 얘네들은 뭐예요? 그죠? 노무에 대한 제공 대가, 노무 제공의 대가라든가 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과세 공평에 심히 저해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 기술적으로 혹시 부득이한 선택 방법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글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끝.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서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법리적 관점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죠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분들의 그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지 우리가 이제 헌법이죠. 헌법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세 이런 법률로 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법이 이제 세법이 되는데 그 세법에서 그지 재량을 얼만큼 가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죠 세법은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지 광범위한 재량권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그지 이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또 법률의 위임의 방식에서도 그지 헌법에 그지 어떠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그지 협의적으로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세법은 조금 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5절에 소득세의 납세 절차를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죠? 기출문제 한 문제입니다. 근데 소득세 납세 절차에서는 이 문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까지 장비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문제까지 꼭 장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듣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두 개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까지 반드시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5절 문제는 아주 그지 제가 볼 때는 뭐 구닥다리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누가 출제를 들어갔는가 모르지만 그지 세법학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내고 있어요. 그지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대충은 뭐 짐작은 갑니다. 대충은 짐작은 가요. 세법 쪽에 세무 쪽에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위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이분은 출제를 해놓고도 쪽팔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다니,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치?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지 문제는 1번하고 4번 정도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5페이지로 가서 정리합시다. 저희가 이제 5절로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죠? 소득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납세 절차 나오자마자 그지? 이 소득세법이라는 그지? 법률은 그지?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에요.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총칙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뭐 세법학은 거의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특히나 과세상과 납세무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 당연히 핵심 뭐가 될까요? 이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뭐로 나눌 수 있다. 그죠? 과세 대상, 그치? 첫 번째 과세 대상, 그치? 두 번째 뭐가 존재한다? 납세 의무자, 그죠? 세 번째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다? 과세 표준, 그죠? 네 번째 이제 존재하는 게 뭐다? 세율, 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세법에서는 또는 세법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세상과 납세의무자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과세 대상이에요.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세 물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세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상 납세의무자, 이게 이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 처분이 타당할 것이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납세 절차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그죠?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기간에 뭐 납부를 한다든가 원천 징수라든가 뭐 이런 그죠? 소득세 뭐 과세 기간 중에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등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때는 경정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결정 경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혹시 국세기본법에서 근거과세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케이. 그래서 그거 출제하면 되는 것이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 그지? 출제자 자체가 세법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세무회계 역시 선생 정도 된 레벨로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커리어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출제했는데 이거는 좀 무시를 할 만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지 5절에 이제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정도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가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죠?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사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다? 자료 요약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요약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세법상 거주자로서 개인 사업자인 갑입니다. 그치? 자, 갑은 2019년도 뭐 했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치?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자, 갑이라는 친구가 뭐 했어요? 그죠? 이거 나왔네 이거. 그치? 자, 뭐 2019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어?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죠? 또 뭣도 하지 않았어? 납부도 하지 않았어요. 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때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먼저 그죠? 소득세 납세 의무가 뭐가 되지 않았어요? 납세 의무가 혹시 자 뭐가 되지 않았어? 확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혹시 과세관청은 뭐에 의해서 그죠? 결정을 먼저 해야 혹시 결정에 의해서 뭘 해야 됩니까?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이렇게 갑시다. 밑으로 과세관청은 뭐 해야 될 것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다시 이때서야 뭐가 되고 확정이 될 것이고 그죠? 당연히 뭐 할까요? 그지? 고지 징수 절차에 돌입을 하겠죠.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이 연결되는 것이야. 이런 걸 세법에서 가르친 사람이 없으니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일. 그지? 다시 한번. 자, 소득세에 대한 뭐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소득세 납세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뭐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역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고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역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고지 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하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갑은 2019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시댁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했으나, 역시, 자, 뭐 했어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 고지를 하였답니다. 누가요? 관할 세무상이. 자, 뭐가 없었어? 그죠? 관할 세무상은 역시, 자, 이 갑에게 역시, 장부 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장부 등이 뭐 했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그죠? 세무서장은 어떻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추계에 의해서 뭐,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된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음으로 가서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음 가서 이제 한번 가보시죠. 자, 물음을 가면 1번, 1번만 중요합니다. 그치?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 이거를 가지고 세법학이다. 절차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기서 취할 것들만 취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은 추계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불복 청구를 제기를 했답니다.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랬대요. 자, 물음 1 가죠. 납세에 관한 세무서장이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 소득의 실액에 근접하기 위한 추계 방법의 합리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럼 추계 방법의 합리성 기준은 도대체 이제 어떤 거가 될 것인가? 자, 보세요. 그죠? 첫 번째, 추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당연히 그죠?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는 뭐 합리성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납세자의 그죠? 장부가 없거나 또 장부 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장부나 신고 서류를 말하는 거니까 장부 등이 없거나 장부 등이 자, 뭐한 경우에는 허위 이미 자, 뭐한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에는 만다 추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명백한 경우에는 말할 수 있다.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그죠? 국세기본법에 자, 뭐가 됩니까? 근거과세의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의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장부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지만 장부 등에 따라서 과세해야 되면 장부 등이 없거나 장부 등이 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추계에 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근거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안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물어본 게 뭐가 됩니까? 추계 방법에 대한 그죠? 추계에 의해서 뭘 했어요? 소득금액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지? 자, 한번 가볼게요. 추계에 의해서 소득금액 계산을 했다는 것이야. 그죠? 추계 방법의 합리성 기준을 제시하고, 그죠? 자, 추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 뭐를, 그지? 당연히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지? 당연히 이때는 장부 등이 없거나 장부 등의 허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말할 수 있으므로, 그죠? 자, 추계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입증 책임은 추계 방법에, 그죠? 추계에 의한 조사 결정, 그지? 하나부터 가면 되겠죠. 그죠? 추계에 의한 조사 결정의 그죠? 근거 또 그죠? 추계조사 결정의 합리성 또 그죠? 납세자의 장부 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부 등이 없거나 또는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허위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뭐 하는 것이다. 그죠? 그죠? 증명 책임을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음 2에서 물어본 게 뭐 있습니까? 자, 소득세법에서는 추계에 의한 조사 결정을 할 때 물음 2입니다. 그죠? 물음 2, 그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뭐가 있어요? 그죠? 그죠? 추계에 의해서 뭐를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방법의 계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쓰시면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당연히 뭐예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그죠? 타당한 뭐다? 방법이다. 이렇게 글을 좀 써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물음 3입니다. 갑의 수익 금액을 추계 방법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추계 방법에서 결정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음 3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필요 경비에 대해서도 과연 필요 경비에 대해서도 뭐라고죠? 추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죠? 이때도 논거는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겠죠. 자, 축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역시 자, 축에 의해서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다면 역시 이거는 역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 역시 방법일 뿐. 필요경비를 역시 계산하는 뭐는 역시 계산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역시 자 뭐가 있다면 먼저 전제를 까셔야 돼요. 그죠? 실제 필요경비가 역시 필요경비가 그죠? 자 확인이 되거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죠?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역시 축에 의해서 역시 축에 의한 역시 경비 적용이 가능하다. 역시 축의 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글을 써가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건 물음 1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 4로 가서 정리할게요. 납세에 관한 세무장이 갑의 소득 금액을 축에 의해서 결정할 경우에 2월 결손금 또 충당금, 준비금의 적립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물음 4로 가서 정비합시다. 이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정리할게. 축에 의해서 역시 소득 금액을 결정할 때 축의 결정 시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2월 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할 것인가? 역시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에 의한 결정 시 여기다 쓸게요. 축에 의한 결정 시 자, 과연 첫 번째 그죠? 2월 결손금 공제는 가능할 것인가? 그치? 자, 이거 뭐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가 되지 않는다? 원칙은 그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그치? 장부등이었거나 장부등의 허임이 명백한 것이 천재지변 등 그치? 지변 등 그치? 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서 불가항력적 그죠? 사유로 인해서 사유로 뭐 하는 경우에 추계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그죠?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추계 결정을 하는 경우에 충당금하고 준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당금하고 준비금이에요. 그죠? 자, 얘네들에서는 뭐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고요. 그죠? 총수익 금액에 뭘 해야 된다? 그지? 금액에 가산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의 문제에서는 이 내용은 언제인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죠? 1번 물음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3번도 이쪽 정도는 뭐 괜찮네요.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법학 수업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치? 뭐 개정 내용?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저희 수업 방식대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는 이제 소득세법에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이제 소득세법에 가면 이제 마지막 저희가 중간에 가는 퇴직소득이 있는데 아까 퇴직소득은 항상 시험에 출제되면 이연 퇴직소득하고 연계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초점을 더 공부를 하셔야지 나머지는 법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가서요 쭉쭉쭉 가다 보면은 증여세에 대한 2월 과세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마 소득세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학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빠듯하게 하면은 다음 주 되면 거의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주 초까지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